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집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과 그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중앙 집중형 전력 수급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은 대규모 발전소라든가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지 인근의 분산 에너지의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40메가와트 이하의 발전량 비중은 단 5%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여건입니다. 분산 에너지라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법상에서 찾아보면은 전기사업법 제2조 21호에 보면은 분산형 전원이라 하는 것은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서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보면은 분산형 전원의 범위로서 밑에 보면은 2번에 발전 설비 용량 50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 설비 중에서 가목의 집단 에너지 사업자라고 해서 집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법상에 보면은 분산형 전원, 더 크게 얘기하면 분산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 에너지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2조 1호에 보면은 집단 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서 올해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을 지금 그림처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10개의 에너지 중에서 절반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3개 정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수송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한 2개 정도, 하나 반에서 2개가 전기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그맣게 밑에 각 부문별로 조그맣게 네모 박스가 있는 것들은 각 부문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얼마만큼 공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전력 부분이라 하는 것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맨 왼쪽에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열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단 10%밖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수송 부분은 3% 조금 남짓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논의가 너무나 전력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평균적인 그 추세고 우리나라는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에너지 통계를 총괄해서 자료를 집대성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통계팀에서 도움을 받아서 한번 열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최종 에너지를 부문별로 다시 작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종 에너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과 2019년 잠정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열 에너지라 하는 것은 35.7%에서 작년 잠정치로 26%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25% 이상, 다시 말하면 4개 중에 하나 이상은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송용 부분이 한 18.6%, 원료용이 36%, 전력이 19%. 물론 전력은 2000년 대비 비중이 증가는 했지만 여전히 열 에너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 중요한 열 에너지 중에서 지역 냉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4.2%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2000년에는 2.2%에서 2배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열 에너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냉난방이 차지하는 것은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은 전력과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종합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존 방식보다 30에서 40%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이용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5차 집단 에너지 기본 계획 올 2월에 발표를 했죠.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집단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로서는 첫 번째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거니까요. 그래서 지난 4차 집단 에너지 기본 계획이었던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은 국가 최종 에너지의 약 2%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온실가스 역시 감축을 했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를 집단 에너지 부분에서 감축해 왔다라는 평가입니다. 그 외에도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도 감축해 왔고, 또 지역 냉방 보급을 통해서 하절기 전력 첨두 부하를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활용 에너지를 통해서 또 다른 열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집단 에너지의 특성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집단 에너지 보급 현황은 굉장히 그 비중이 작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 냉난방 보급률은 약 18%입니다. 물론 2000년에는 8.5%였기 때문에 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대략 2배 이상은 증가하긴 했지만 보급률이 아직도 20%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 또 산업단지에 집단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단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2000년에 1.4%에서 오히려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양적으로는 집단 에너지의 발전 설비는 2015년에 7.7기가와트에서 2018년에는 11.1기가와트로 증가는 했습니다. 현재 조금 다른 평가도 있긴 하겠지만 집단 에너지는 경영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신규 투자 유인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수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2년 이후에 작은 규모의 지역 냉난방 사업자들의 만성적인 적자가 커지고 있고 사업의 영속성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가격이 하락하고 그거에 따라서 열 요금이 적정하게 공급 비용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집단에너지 설비, 특히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점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깔려있는 인프라의 약 25%가 20년 이상 된 장기 사용 열 수송관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집단 에너지가 가야 할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 집단 에너지 중에서 열병합 발전과 미활용 열 이러한 것들을 서로 연계를 해서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급 중심에서 수요로, 중앙 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변해가고 있고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곳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3D라고 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분산화, 탈탄소화,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책의 범위도 단순히 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송과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팬데믹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물론 석유와 가스로 대별되는 화석 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이 큰 폭으로 감소도 했지만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역시 줄이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제안한 것에 의하면 경제를 회복하고 에너지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결합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그린 뉴딜이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구제, 회복,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 시스템에서 조금 변화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개혁, 이러한 것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국가 및 경제의 위상을 다시 재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린 뉴딜이라 하는 개념은 작년과 올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UNEP라고 하는 유엔 환경계획에서 2009년에 어떻게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제안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2월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더 심각한, 더 긴급한 개념으로 바뀌면서 미 하원에서 그린 뉴딜이라 하는 결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유럽에서 그린 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유럽에서 유럽 회복 계획안이라 하는 것을 올해 5월에 발표를 했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올 6월에 지속가능 회복 계획이라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 7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그 주요 내용은 인프라와 에너지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거기에다가 녹색 산업을 덧붙여서 넷제로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28개의 중점 과제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누고 안정망 강화라고 하는 큰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눴고 그 위에 보면은 대표적인 과제로서 3가지의 그린 뉴딜을 뽑았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은 초기에 우리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들 8개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빼서 이것을 에너지 분야의 대표 과제로 지금 우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이라 하는 것은 서로의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 하는 것, 2050년에 넷제로라 하는 것을 지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린 뉴딜은 재정 투자를 확대해서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집단 에너지라 하는 것이 결국에 넷제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넷제로에 대한 선언은 우리보다도 앞서서 유럽 연합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발표를 했고 일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 조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을 해오고 있고 그 중에서 재생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단순히 언제까지 몇 프로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 에너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발전 부분은 얼마, 열 공급 부분에서는 얼마, 수송에서는 얼마라고 해서 세분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2018년에 EU 레드라고 하는 개정안을 통해서 열 공급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활용 열 에너지와 폐열까지 재생에너지 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처럼 현재 EU 국가들은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다양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냉방과 난방을 공급하라고 하는 목표 비중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 2월에 발표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서 보면은 열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게 4세대 지역 난방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 열 지도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재생열 에너지를 지원하고 의무화하는 제도는 영국과 독일에서 이미 도입돼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열 차액 지원 제도, 독일은 재생열 공급 의무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5차 집단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그 외에도 친환경 열 공급 확산이라든가 수소 연료 전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또 소형 열병합 발전소의 보조 서비스 시장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집단 에너지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집단 에너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수요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가상발전소, 연료전지, ESS, 전기차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연결을 하는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산 전원으로서 집단 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집단 에너지가 갖고 있는 편익을, 그거에 대한 가치를 가격에 반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가격, 페어 프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간에는 작년 11월에 유럽연합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재생에너지 연구 보고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 있어서 냉난방을 탈탄소화하자라는 제목입니다. 1990년서부터 2017년까지 EU 28개 국가가 어떠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해 왔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년에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석탄입니다. 석탄이 50%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1990년에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의 50%를 석탄을 이용해서 공급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오른쪽으로 왔을 때도 이미 석탄과 석유와 가스를 이용해서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비중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70%라고 하는 비중은 1990년에 비해서 석탄이 줄어들고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유럽의 28개국 국가가 필요로 하는 냉난방 에너지의 70%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20%로 증가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단 6%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서가 제목이 갖고 있는 것처럼 유럽이 지향하는 넷제로로 가려고 하면은 현재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와 냉난방을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보고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말 그대로 디스트릭트 에너지라 하는 것은 냉난방에 있어서의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섹터 커플링.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섹터 커플링을 우리가 국문화할 때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이라고 지금 통일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전기, 그 다음에 가스,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드를 전부 다 통합하자라는 것이고, 통합함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을 더 높이고, 그걸 통해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냉난방 부분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탈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A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연료를 통해서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전기는 40, 열이라는 것을 60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전제는 전기 효율성이 50%의 efficiency fuel boiler라고 해서 그 개별 보일러 이것은 효율성이 100%라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140이라고 하는 연료를 통해서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50%의 전기를 40으로 해서 가고요. 80을 통해서 40 가고 나머지 60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러를 통해서 60의 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B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 절약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27이라는 것을 줄인다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데 필요로 하는 화석 에너지를 140을 쓰던 것을 113개를 쓰면 되는 거죠.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히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개념만 넣었을 때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을 같이 합치는 섹터 커플링으로 가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을 달리 했을 때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을 때 열과 전기라고 하는 것이 공급되고 그 열과 전기라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와 수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똑같이 우리가 최종 에너지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전기는 40에 열은 60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는 140의 화석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단순히 72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72라고 하는 화석 에너지를 CHP라고 하는 열병합을 통해서 전기 쪽으로는 36개, 열 쪽으로는 29개를 나눠주고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도 공급해주고 그걸 통해서 히트펌프를 통해서 열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수요를 통해서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단에서 최종 에너지로 필요로 한 전기와 열은 동일하게 공급해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화석 에너지의 양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히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에너지 절약까지 가면은 기본적으로 퓨얼이라고 되어 있는 화석 에너지 자체를 63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맨 위에 왼쪽에 보면은 똑같은 최종 에너지의 전력을 40, 열을 60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140 단위를 썼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63만 쓰고도 똑같은 열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개념이 나온 이유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줄여야 되는데 열 에너지에 있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열 에너지에 있어서 탈탄소화가 진행될 때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유럽이 추구하는 넷제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매년 수십조 원의 돈이 투자가 돼야지만 이러한 부분이 달성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각 국가마다 집단 에너지,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 보면은 막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파이낸셜 팔러시라고 해서 재정적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빨간색 막대로 되어 있는 것은 재정적 수단과 규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동시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작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규제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이것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집단 에너지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섹터 커플링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열, 집단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투자가 가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